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한미 간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집값이 다시 오를 것에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증세는 지금은 검토하지 않지만 국민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가 검출돼 살충제 달걀 생산 농가는 모두 30곳이 넘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장주로부터 샘플 달걀을 받아서 검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살충제 검출 농가 발표 과정에서 오락가락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선 식물에 쓰는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또 정부가 닭 진드기 방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라 돈으로 살충제를 사들여 친환경 농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알을 낳는 산란개들은 식용으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뿌려진 농장의 닭들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사귀는 여성에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연인을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동 통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들이 성폭행 내용 등이 담긴 일본 성인 만화를 마음 놓고 돌려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법무부 지침이 있지만 교도관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털어냈습니다. 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랜덤박스 마케팅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저가 상품 위주로 팔아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 조치에 나서든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군사행동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타격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한미 간의 굳은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는 미 CNN 기자의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 대화 여건이 갖춰지면 대북 특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화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며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오늘 회견에선 경제 분야 질문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면 준비해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증세는 지금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부동산 대책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집값 억제 효과를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또 오를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복지정책 재원과 관련해선 이미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때문에 추가 증세는 현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국민 공론이 모이면 검토 가능하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은 국가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기간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힘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과거 대통령 회견과는 달리 누가 질문할지 또 어떤 걸 물어볼지 미리 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사전 각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받기엔 예정됐던 65분이 짧았습니다. 오늘 회견장 분위기를 정영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견장은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싼 오케스트라 형태였습니다. 더 파격적인 건 질의응답 형식, 외교안보와 경제 같은 주제 순서를 빼곤 미리 정한 게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사전 조율이 안 된 터라 긴장감도 돌았지만 농담도 나오면서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통령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주요 외신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파격은 과거 대통령 회견이 각본에 충실한 연출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추가 질문자를 찾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 217명 가운데 질문 기회는 15명에게만 돌아가 65분의 시간은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SBS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다음소프트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을 키워드로 분석해봤습니다. 정부 지원과 개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반면 인사 또 안보 이슈에선 부정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연관어를 이슈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정부 지원, 재벌 개혁, 정부 소통 이런 이슈엔 긍정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재원 마련, 안보, 인사 같은 이슈는 부정적인 키워드 비율이 높았습니다. 관심도와 호감도, 주목도를 종합한 SBS 빅 지수를 한번 볼까요? 문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했던 6월 셋째 주, 미국을 방문했던 6월 다섯째 주에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발표로 관심이 커졌습니다. 재벌 개혁과 적폐청산, 적극적인 복지 지원과 소통에서 호감과 기대가 뚜렷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의 모호함, 안보 불안과 코드 인사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화제가 됐던 실시간 검색어 고마워요 문재인을 언급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100일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마워요 문재인으로 화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탕평 인사라고 한 것만 봐도 자화자찬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억지 자화자찬 또는 여전히 쇼통의 회견이었다.
국민의당은 협치를 말하면서 국회를 배제한 소통이 가능하냐고 되물었고,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지금부터는 살충제 달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농장이 오늘 추가로 확인되면서 모두 6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기준치를 넘긴 곳은 32곳입니다. 특히 전체 친환경 인증 농장 10곳 가운데 한 곳꼴로 이 살충제 달걀이 확인되면서 이름만 친환경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주현 기자입니다. 농식품부는 달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가가 지금까지 모두 32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대전, 경남, 경북에서 새로 살충제 달걀이 나와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살충제 달걀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지만 살충제를 썼다가 적발된 농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67곳입니다. 이 가운데 63곳은 친환경 인증 농장입니다. 이름만 친환경인 달걀을 생산한 건데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의 9%에 달합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살충제를 써서는 안 된다며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반 농장은 0.7%만 적발됐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의 71%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끝난 농장의 86%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은 시중에 다시 유통되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모든 농장에 대한 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국의 조사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농장에 가서 무작위로 달걀을 수거해 검사를 해야 하는 건데 일부 지역에서는 농장 주인이 건네준 달걀을 받아서 검사했다는 겁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농식품부는 그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달걀의 살충제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달걀 시료 채취가 규정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당국의 규정을 보면 농장 한 곳당 같은 날짜에 생산된 계란 20개를 채취해야 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여러 지점에서 수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 응한 농장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동수가 만약에 5동이다. 그러면 2동은 이 약을 쳤다. 근데 이제 나머지 동은 안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알만 갖다 주면 되지. 이게 다 엉망이지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 일부 농장주가 AI 등으로 감염에 민감해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다 보니 검사기관 채취자가 농장주에게 미리 연락해놓고 농장 바깥에서 농장주가 건넨 달걀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택시가 와가지고 계란 수거한 걸 가져가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나라도 만약에 내가 살충제를 뿌렸다 그러면 딴 집에서 계란 좀 빌려다가 주지 않았겠냐 그 얘기죠. 허술한 조사는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시료 채취 지침을 어긴 농장에 대해 달걀 출하 정지를 연장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정부의 조치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친환경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기준치 이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걸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심지어 나라 돈으로 살충제 성분이 든 약품을 농가에 공급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그러니까 살충제 달걀이 처음 드러난 날, 전북 순창의 친환경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량은 0.006mg.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장이지만 기준치 이하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살충제를 써서는 안 되는 게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허용 기준치 이하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은 35곳으로 늘었습니다. 혼선이 일자 해당 농장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재검 신청했어요. 자기들은 그
검사에 대해 믿을 수 없다. 새로 해주라. 정부는 또 올해 초 지자체와 함께 3억 원을 들여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이 약품엔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들어있었는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일반 농가는 물론 친환경 농가까지 공급해 일부 친환경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농장엔 공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줬는데 지자체가 이를 챙기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살충제 달걀 농장 명단을 발표했다가 수정을 반복하는 등 행정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지금까지 검출되지 않았던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물에 쓰는 살충제로 가축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이 소식은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산란계 농장. 대전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톡사졸 0.01ppm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에톡사졸은 응애류 등 식물 해충 퇴치용 살충제로 가축용인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과 달리 축산업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딸기라든지 아니면 고추 이런 그 작물에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닭이나 계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최근 잡초 제거를 위해 살포한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 묻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제초 작업하고 난 후에 그 호수 이제 고압분무를 했으니까 그 호수에 들어있던 잔량 이런 게 들어갔는가 봐요. 대전 유일의 산란계 농장인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5,000개의 달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도매업소를 통해 4,200여 개가 공급됐지만 다행히 전량 수거됐고 보관 중이던 달걀까지 포함해 13,000여 개가 폐기 조치됐습니다. 아산에서도 생소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론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살충제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정부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달걀 물량은 평소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유통됐던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는 등 소비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곽상은 기자. 네, 이마트 서울 가양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달걀 물량은 많이 풀렸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달걀 판매대는 거의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매장에서는 달걀 300판 정도가 새로 유통됐는데 이 정도면 평소 유통 물량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물량은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특히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가의 상당수가 친환경 농장이었다는데 소비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많아요. 저 임신했을 때 그거를 일부러 돈 더 주고 믿고 안심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러니까. 어제 홈플러스에 이어 오늘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도 살충제 성분 달걀이 일부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이 더욱 커졌는데요. 때문에 오늘 진열된 달걀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임에도 달걀 표면에 있는 농장 표시를 거듭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계란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이렇게 살 정도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닭을 길러야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된 달걀이 시중에 추가로 계속 풀리면서 어제 하루 달걀 없는 김밥을 내놨던 김밥 가게와 달걀 메뉴 판매를 중지했던 햄버거 가게도 오늘은 메뉴를 속속 정상화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가는 살충제를 달걀에 직접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달걀을 얻기 위한 닭은 먹는 닭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며 닭고기는 안심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면 이걸 낳은 닭에서도 당연히 검출되겠죠. 네, 그렇죠. 달걀에 깃털이 젖을 정도로 살충제를 흠뻑 뿌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올 정도면 닭고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있다. 이게 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교수의 말입니다. 살충제 특성상 닭고기의 지방층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산란기는 먹는 닭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 아니고요. 알을 낳기 위해서 기르는 닭을 산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닭고기로 판매하려고 기르는 닭을 육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산란계라고 해서 꼭 안 먹는 게 아닙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알을 잘 못 낳기 시작하면 이걸 도축해서 식용으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몸무게가 한 2kg 정도 되는 거니까 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육계보다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에 산란계가 지금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는 했습니까? 네, 아직 조사가 안 돼 있는 그런 이유가 상태입니다. 뭔가요? 지금 정부의 설명은 산란계를 물론 먹기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 수출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란계를 도축하고 있는 업체 한 곳을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도축한 산란계가 총 109만 마리인데요. 69만 마리는 이 소시지 같은 가공용으로 팔았고요. 40만 마리는 생닭으로 식당 등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국에 7, 8곳 있는 도축업체 중에서 저희가 큰 곳을 확인을 한 건데 올해 수출한 닭은 한 마리도 없었고요. 100% 국내 유통됐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산란계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엔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의 닭이 팔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살충제 성분이 나왔던 이 신선 이 농장에서요. 지난 1월 달에 그러니까 산란계 4,500마리가 도축업체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겨울이었기 때문에 살충제를 안 썼을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살충제를 썼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벌써 32곳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최근 산란계를 도축해서 유통한 규모가 파악됐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가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산란계가 안전한지 입증은 안 된 상태인데 그럼 이걸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산란계라고 하는 게요. 토종닭처럼 육질이 질기긴 한데 이걸 압력솥에 넣어가지고 푹 고아서 먹거나 아니면 이 닭국물을 내려고 이걸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축장에서도 살충제 검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산란계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생닭 그리고 치킨업체에서 쓰는 닭들은 전부 다 육계입니다. 이건 산란계와 사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한 마리가 한 뼘 크기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달걀만 낳아야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살충제를 부르는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어떤 환경인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입니다. 비좁은 닭장 안에 닭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닭에서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쓰다 이번 파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수도권의 한 동물복지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닭의 습성을 고려해 횃대와 알 낳는 상자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왕겨는 모래 목욕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닭들이 서로 그루밍을 해주면서 혹은 이제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진드기를 이런 인위적인 약품을 써서 박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제곱미터 넓이에 9마리 이하로 사육되는 규정을 지키다 보니 사육하는 닭 두수는 같은 넓이 공장식 농장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려면 공장식보다 넓은 부지와 운영비 그리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영세농가 입장에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란 개당 10원에서 1원을 주는데 동물복지는 지원 정책이 전혀 없고요.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동물복지가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동물복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관리 부실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믿어왔던 친환경 인증 제도가 구멍 뚫렸다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살충제 달걀 파동을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부른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과 지난 4월 언론과 시민단체가 연이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뒷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문을 정확하게 보냈어요. 농림부하고 식약청에. 식약청하고 농림부도 정권 교체기여갖고 손들을 놓으셨나요? 결국 예고된 참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공직사회가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 농장이라며 정부의 부실 감독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 자체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진 아웃제가 되고 있지만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근본 대책을 다시 한번 손보겠습니다. 국내산 달걀은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야당이 사퇴를 요구한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 불참했습니다.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불출석 이유를 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주 내 살충제 달걀 파동이 끝나더라도 닭고기와 가공식품 안전까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신체에 가하는 폭행만 데이트 폭력인 게 아니라 누구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남성 2,000명을 상대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사귀는 여성에게 폭력적 행동을 해봤다는 사람이 79.7%에 달했습니다.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경험은 8.7%, 성추행은 37.9%, 그보다 강도가 높은 성폭력도 17.5%나 됐습니다. 가장 많은 폭력적 행동의 유형은 생활을 통제하는 것으로 71.7%에 달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거나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옷차림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집착은 애정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기분 나쁜 집착은 그냥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면 뭐 자기는 장난으로 해도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통제를 폭력으로 보는 건 지나치다는 인식도 있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통제를 받게 된 여성은 결별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남성은 이 때문에 폭력의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심리적, 정서적 폭력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수준의 폭력적 행동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8살 나영이를 성폭행해서 장기까지 파손시킨 조두순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조두순은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3년 뒤인 2020년이면 출소합니다. 조두순 같은 이런 성범죄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 성범죄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렵게 취재 진압해 섰다는 현직 교도관. 기자에게 성범죄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만화책 전집을 건넵니다. 일본 만화를 번역한 12권짜리 이 만화책은 제목부터 자극적인데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되고 이걸 엿보기까지 합니다. 신체 은밀한 부위와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교도소 수감자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던 물품입니다.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있던 거를 제가 압수를 한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피용자한테 제가 내놔 해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현행법상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행물 승인만 나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 장면이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 만화 번역본이 반입되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 지침엔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해놨지만 이건 무용지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 만화책에 있었던 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적이 있다. 이거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봤어. 이런 식으로 마치 영웅담처럼. 성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들이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런 성인물을 돌려보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범죄는 거의 세 방걸로 한 명씩은 다 있으니까요. 성폭력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폭력, 성인 사범이, 일반 사범이 보는 이 책을 또 담배 몰래 또 보는 거예요. 법무부는 현재 성범죄자들에겐 재범을 막기 위해 100시간 기본교육부터 300시간 심화교육까지 성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SBS가 취재한 복수의 교도관, 전직 수감자들은 실태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해가지고 12년을 받고 들어온 50대 먹은 아저씨도 있고 낮에는 성교육을 받고 와세요. 밤에는 와가지고 성인물 잡지 보면서 침 흘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현행 성교육 내용으론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성폭력 범죄의 유혹에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다. 폭력 음란물, 아동 음란물 같은 것들을 감상을 하면은 그들이 교화 프로그램에서 습득하였던 그런 지식들에 대한 효과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국 어느 수용시설에서든 성범죄자가 성폭력 내용까지 담겨있는 성인 도서를 아무 제지 없이 받아볼 수 있는 현실. 내부 고발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교도관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얼마 안 했으면 이제 석방한다고 거의 90% 이상은 확신합니다. 다 될 거라고. 건전한 사회복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현실은 암담하다는 거죠. SBS 김종원입니다. 이에 앞서 3년 전엔 성범죄 전과가 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어오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내부 공문 한 통을 내려보내는 걸로 사태를 수습했었는데 이 지침이 오히려 이후에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로 하달된 법무부 공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유해 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도관들은 이 공문이 거꾸로 유해 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봐도 정도가 지나친 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범죄자들이 이런 성인물을 본 뒤 벌어진 사건도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폭력이 또 일어나요. 남자들끼리.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실제 최근 3년 동안 성범죄자들의 재범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에서 성교육 등을 통해 재범의 고리를 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본다라는 걸 전제하지는 않았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게 좀 점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법무부는 실태를 알고는 있지만 성범죄자도 성인물을 읽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막는 건 인권 침해이자 위법이란 주장도 있다고 해명합니다. 그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바깥에 있는 성인들도 다 성인물을 다 보는데 왜 수용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그러나 인권단체는 핑계라고 반박합니다. 교정당국이 좀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다거나 인권단체가 반대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SBS 취재에 대해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한국 화장품 23톤을 만들어 판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340억 원어치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가뜩이나 한국 화장품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 이 상자 내용물은 화장품입니다.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유명 한국 화장품 상표를 붙였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중국인 자모 씨와 리모 씨 등은 한국 유학 시절 정품 구매 대행을 하다가 세관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중국에서 직접 가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전문가인 한국인 교수까지 채용해 만든 가짜 제품을
타오바오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짜 화장품을 산 고객이 정품과 품질이 많이 다르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经过1年多的努力，现在总共抓获了47人。 주범인 미 씨 등은 한국으로 도주했지만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 건너가 검거했습니다. 这壳子上面那个贴标，标是什么标？标的内容是什么？标就是叫什么名字啊？这个叫什么牌子名字？ 이들이 2년 동안 만든 가짜 화장품은 총 23톤, 우리 돈 340억 원어치에 육박했습니다. 피해자는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한국 화장품이 한한령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짜 화장품까지 유통되면서 이 저질 상품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등록금이 일반 학교보다 3배나 비싼 서울의 한 자율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의 일부가 재단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서울의 한 자율고등학교입니다. 등록금은 일반 학교의 3배 가까이 받습니다. 지난 2015년 이 학교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약 2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대표는 재단 이사장과 교장의 딸이었습니다.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장의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계열 회사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교육청 지침을 어긴 겁니다. 나름대로는 했고 뭐 운영도 잘 했어요 사실. 절차나 뭐 기타 등등 뭐 위반한 거 가지고 다 매도해버리면 학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급식비 지출도 이상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급식용 달걀 구입 내역의 일부입니다. 학교 측은 달걀 한 판에 일반 마트에선 약 5천 원에 샀고 같은 시기에 학교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살 때는 3배인 1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친환경 남보다도 또 유정란이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비싸지만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 좋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확인 결과 정부 인증을 받은 유기농 달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비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랜덤 박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서 소비자에게 파는 방식인데 운이 좋으면 저렴한 가격에도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있지도 않은 상품을 보내줄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랜덤박스를 파는 온라인 업체입니다. 49,000원을 내면 수십 가지 종류의 시계 가운데 한 개를 무작위로 보내주고 15만 원을 내면 68만 원짜리 시계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랜덤박스에는 가격대가 낮은 시계 9개 종류만 넣어 팔았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재고가 많이 남은 시계를 골라 배송하고 인터넷 구매평도 조작했습니다. 시계에 뭐 기름때가 껴서 온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구매평을 올렸는데 그 게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막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랜덤박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다른 소비자들은 대박 상품을 얻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이나 과장임을 알기 어려워서 사행 심리를 이용한 랜덤박스 방식의 판매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법원은 청와대 정문 1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이곳에선 거의 매일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열렸는데 지금까지 집회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집회였는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더니 피켓을 들고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계속되는 집회와는 달리 확성기를 볼 수 없고 구호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100여 명이 시끄러운 집회를 자제해달라며 연 집회입니다. 다 안 빼놔 하루도.
막 무대를 해갖고 난리를 치대 노래하고 밤새껏 막 하교할 때 시끄러워요. 여기 막 다 막아놔가지고 찾길로 돌아가야 되고 그게 불편해요. 주민들의 어려움은 지난해 말 청와대 정문 100m 앞까지 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의 선고 이후 이 사거리를 넘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뒤편까지 집회 허용의 기준이 넓어지면서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00건이 넘는 집회 신고가 접수됐고 주민 민원은 지난 5월 2건에서 지난달 83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렇다고 집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청와대 앞 행사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닐까 싶고 합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헌법이 모두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집회의 자유 사이에 상생의 묘안이 필요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알뜰폰이라고 들어보셨죠? 통화 품질은 이동통신 3사와 차이가 없으면서도 요금이 최대 50%가량 싼 게 특징입니다. 꾸준히 가입자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8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걸 지켜보던 대형 통신사들이 공짜폰 준다며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인터넷상의 알뜰폰 사용자가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면 공짜폰을 준다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현행법상 공짜폰은 불법이지만 거대 이동통신사들이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푼 겁니다. 5월 달부터 해서 10만 원 중반대씩 더 주죠. 지원금 이상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공세에 지난달 알뜰폰에서 이동통신 3사로의 번호 이동 건수는 6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보다 43% 늘었습니다. 막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막 뛰게 되고 저가 폰들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거세서 7월 달까지 너무 고전했고 너무 힘들었었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여력이 없다며 버티던 이동통신사들이 뒤로는 막대한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며 알뜰폰 가입자를 빼앗아 온 겁니다. 알뜰폰 가입자들에게 당장 눈앞에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더 요금이 비싸고 장기적으로는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통신 3사의 요금제를 다시 환원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현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군사해법은 없으며 주한미군 철수도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는 발언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가 트럼프의 오른팔, 백악관의 매파 실세인 배넌 수석 전략가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배넌은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군사해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개전 30분 안에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군사 옵션을 쓰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최측근이 부정한 셈이 됐습니다. 배넌은 또 중국이 나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협상은 현재로선 요원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제한은 뒀지만 북한의 비핵화도 아닌 핵 동결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협상 카드로 고려한다는 백악관 핵심 실세의 발언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지 같은 성의를 보여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sit down, with North Korea and have a conversation, but we are not anywhere near that point yet.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 같고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미국 정부의 고민이 배넌의 발언에 녹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북중 접경 지역의 중국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전격 방문한 곳은 선양의 중국군 북부전구 사령부입니다. 북한 국경과는 2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병력이 움직일 부대입니다. 던퍼드 의장은 북부전구 사령관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군의 훈련 장면도 참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이곳을 방문한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로 협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겁니다. 이에 앞서 던퍼드 합참의장은 팡펑후이 중국군 총참모장을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honest. We had many difficult issues. We don't necessarily share the same perspective. 중국 측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군사 수단을 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通过将军这次重要的访问活动，一定能够共同来落实好两国元首达成的重要共识。 중국 언론들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유사시 미국의 군사 대응 방침을 중국에 설명했을 거라며 중국이 북미 간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서히 굳혀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사드와 이지스 어슈어를 두고 고민해왔는데 이지스-3 요격 시스템의 지상형인 이지스 어슈어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도쿄 최후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도입을 결정한 이지스 어슈어는 지상의 첨단 미사일 추적 시스템과 SM-3 블록 2A 요격 미사일로 구성됩니다. 한 기당 가격은 사드보다 20% 정도 싼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핵심 요격 미사일인 SM-3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SM-3 発射 인터셉터 5秒前 3, 2, 1弾道ミサイル撃墜しました。仮に何かあった場合、私たちしか日本を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絶対に失敗は許されない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 이지스-3도 현재의 2배인 8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괌 타격 선언 이후 일본 지자체들은 미사일 대피 요령을 담은 영상들을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국에 조사원을 보내 한국 내 대피 시설을 점검했고 한편으로는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모색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호들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프로야구에서 SK가 행운의 수비로 실점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투수의 다리를 맞은 타구가 정확히 3루수 앞으로 향했네요. 지금도 일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흐리고 비가 내려 선선한 요즘인데요. 내일은 비가 덜 내리는 남부지방으로는 다소 더워지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처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지만 강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의 양이 주 초반에 비해서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과 경기 북동부는 20에서 7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5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강원도는 새벽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은 3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비가 지나도 많이 더워지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버젓이 성인물을 돌려보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전직 교도관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제보하게 됐다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당국의 책임 있고 합당한 조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